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간담체외과 교수 김두진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간암의 치료법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전에 비욘디에서 담석증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질환을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역시나 진료 빈도를 보니까 담석증 외에 이제 간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암에 관련된 주제로 잡았습니다. 간암은 원인, 진단, 치료 등 모든 주제가 광범위하고 또 단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많은 양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제가 잘 아는 간암의 수술적 치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간암의 세계적인 분포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국가, 이 붉은색들 한 국가들이 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E형 간염, 간염 호발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간암은 이제 간염이 걸리고 그다음에 연속적인 과정으로 간경변증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간암이 생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환자에서 보시면 이제 간경화가 있고 여기 이제 간암 전 단계 결절입니다. 아직 좀 명확하진 않은데 벌써 이제 간암 전 단계 결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간암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경화가 심하죠. 심할 분들은 간암이 생겨서 치료했고 이 간 전체를 이제 간이식하느라고 된 이런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간암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면 주요 암에 속하고 있고요. 대장암, 위암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1년에 15,000명 이상 이제 새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망률인데요. 간암은 대장암, 위암보다 훨씬 적게 발생하는데 아까 봤습니다만 반 정도 발생하는데 사망률은 훨씬 높습니다. 연간 10,000명 정도 사망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간암의 문제점은 외과 입장에서 설명드리자면 간암은 다른 소화기암, 위나 대장암보다 한 2배 정도 작게 발생하는데 사망률은 1.5배 정도 높다. 이 말은 결국은 위나 대장암보다 사망률이 3배 가까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사망률의 원인은 외과에서 분석하기로는 이제 일단 간경화가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간암이 있는 환자들 가운데 간경화로 사망한 환자들이 많다. 또는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환자들이 이제 간암은 간경화가 있기 때문에 수술이나 다른 치료를 하더라도 재발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외과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수술보다 다른 치료를 선택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 수술보다 다른 치료하는 게 사망률에 문제가 있냐 하면은 다른 치료를 할 경우에는 수술보다 훨씬 더 재발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내과생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요거는 저 개인적인 입장이나 외과의 입장이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암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대체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경화가 심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다른 치료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수술이 가능하지만 다른 치료를 하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환자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간에 칼 대면 죽는다. 아니면 간 수술하고 오래 사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환자들이 수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처음 의사 생활을 시작할 때 거의 30년 전입니다만도 이때는 간 수술을 생각해 보면은 간 수술이 출혈도 많고 또 합병증으로 수술 후에 사망하는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간 수술이 많지는 않았지만요. 그런 경과로 인해서 그런 기억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되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30년, 거의 30년 시간이라는 거는 지나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의학 기술이나 또는 지식이 발달할 때 아주 옛날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암 치료를 진짜 제가 이제 수술 대신에 다른 치료를 많이 하는지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는 2023년 우리나라 심평원 자료를 갖다가 제가 찾아서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데이터들을 원하면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색전수를 작년에 28,000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횟수는 43,000회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 28,000명 중에 한 반 정도는 색전수를 한 번 더 했다는 거죠. 물론 잘 안 들어서 했겠죠. 이런 식이고, 간암은 17,000회 정도 했습니다. 이제 간이식이나 또는 이제 다른 뭐 비수술적 치료를 수술과 같이 하는 이런 이제 마취해서 고주파 치료하거나 이런 것도 다 수술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사선 색전술은 뭐 727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고주파 치료는 3,000회 정도, 거의 4,000회 정도 했네요. 그리고 다른 방사선 치료나 양성자 치료 같은 이런 치료들은 여기에 코드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암 때문에 양성자 치료를 했다. 그러니까 간암 때문에 양성자 치료를 했다. 간암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했다. 이렇게 밝힐 수가 없어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발표 전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수술과 색전술이 다르냐 이러 보시면 이제 이게 벌써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연구인데 간 수술 똑같은 비슷한 조건의 환자들을 간 수술을 했고 또 색전술을 했는데 보니까 장기 생존율이 훨씬 더 간 수술을 환자들이 높더라. 이게 좋더라는 말이죠. 색전술 환자들이 훨씬 더 이제 오래 살지 못하더라. 이런 논문이 있었고요. 또 색전술을 시행한 환자들과 위에는 이제 간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들이죠. 장기 생존율을 볼 때 훨씬 더 이제 간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들이 훨씬 더 재발률이 낮더라. 그러니까 오래 살고 재발률이 낮더라. 이런 연구들은 당연히 다 밝혀진 연구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간암의 치료법은 이제 간동맥 색전술 또는 이제 또는 고주파나 이런 소작술, 수술, 이제 뭐 간절제술, 간이식, 또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수술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또 수술하고 경쟁하는 이제 색전술, 고주파 치료, 또 수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술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방사선 치료나 고주파 치료 또는 색전술에 대해서는 원리만 알지 이제 어떤 조그만 오류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색전술은 이제 간암은 이제 혈관이 굉장히 풍부한 장기이고 종양이고 또 특별히 이제 동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동맥으로 가는 혈관이 있고 이 혈관을 막을 경우에는 간암이 개사되는 원리로 색전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전술 치료를 하면 뭐 이제 좋은 점은 수술보다 훨씬 단시간에 이루어져. 그리고 입원 기간도 짧고 당연히 수술보다 합병증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색전술이 훨씬 재발이 많다고 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색전술을 하고 나서 이게 암이 제거됐는지 안 되었는지 또는 색전술 후에 이제 암이 괴사될지 아니면 살아남을지는 지금 색전술을 하는 중간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몇 달 후에 CT를 찍으면서 이게 잘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 실패나 이제 재발이 당연히 흔하겠죠. 그리고 색전술로 암이 다 안 죽고 일부분 살아남았다면 이 암세포가 다시 이제 변현해서 이제 마진해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제가 생각하기에 단점은 색전술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치료를 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색전술을 이제 수술보다 편해서 빨리 하기는 하는데 저희 환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색전술을 시행했습니다. 처음에 간암이 생겨서 이쪽에 이렇게 이제 색전술을
간암 부위고요. 색전술을 했고 이제 약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살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테 수술이 의뢰돼 수술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색전술하고 색전술하게 되면 간암도 개사되지만 이 주에도 혈관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이 좀 더 쪼그라드는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간 기능에 이런 식으로 물론 이 환자는 운이 좋아서 이제 색전술하고 다시 수술을 했습니다만도 색전술하고 여러 번 하다 보면 간이 망가져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경피적 고주파 열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주파 열 치료는 이 이제 고주파를 발생하는 열을 발생하는 침을 종양에다가 꼽아 가지고 이제 열을 발생시켜서 종양을 태우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소작술이라고 하죠. 실제를 이렇게 보시면은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종양의 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고주파 침을 꽂아가지고 종양을 타겟팅하고 그 다음에 열을 발생시켜서 이제 종양이 여기 있었다 하면 나중에 이제 새까맣게 타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태워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치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또 장단점이 있죠. 고주파 치료는 작은 암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우기만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의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일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의 크기가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2, 3cm 이하로 굉장히 좀 작아야 되고, 그리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암을 다 고주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장기나 바깥에 있거나 또는 다른 장기들하고 같이 붙어 있거나 이럴 경우 태울 경우에 다른 장기 손상이 있겠죠. 이렇거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혈관이나 간 내 혈관이나 뭐 담도 근처에 있더라도 태우게 되면 또 다른 문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치료이면 틀림없는데 이제 제한점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있겠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는 이제 방사선을 종양 조직에 침투시켜서 이제 써서 종양을 계속 이제 방사선으로 죽이는 거죠. 근데 방사선이 통과하면서 정상에 우리 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사선을 이제 여러 부위에서 이제 나누어서 정상 조직에 손상이 덜 주게 이렇게 하고 해서 이 가운데 모여서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 번 나누어서 하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여러 번 나누어서 주면서 가운데 암이 있는 부분에 이제 방사선이 제일 집중되도록 해서 이제 종양을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죠. 이런 원리에서 하고 최근에 이제 양성자 중입자 방사선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의 뭐 원리는 이제 이런 중입자들의 특성을 이용하는데 보통 이제 엑스레이라고 이 방사선은 우리가 여기 종양이 있다고 할 때 100의 에너지를 이제 여기 종양에 침투시켜 종양을 개사시킨다고 할 때 여기에 이제 보통의 방사선을 투과시키려면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줘야 되죠. 이렇게 줘야만이 종양에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종양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이라고 하면 이 몸에 이제 정상 조직에 이만큼 많이 벌써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되겠죠. 손상을 주고 이게 투과되면서 이 뒤에도 이제 우리 몸의 가운데 있다면 뒤에도 방사선이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입자나 양성자는 조금 더 성질이 달라서 조금 적은 에너지를 주지만 이 종양 이쪽에 도달했을 때 에너지가 크게 전달해서 종양을 더 이제 크게 파괴하는 그런 효과를 두고 이후에 에너지가 전달된 후에는 이제 에너지가 많이 줄어서 방사선 효과가 덜해서 이 조직에 손상을 좀 다른 정상 조직에는 손상을 좀 덜 주는 약간 선택적으로 더 종양에 집중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일반 이전의 방사선 치료는 이제 여러 번 찔러서 이제 뭐 죽여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에너지를 한 번에 쏴서 통에 손상을 덜 주면서 이게 정상 조직에 이나 인체에 해를 덜 주면서 암을 제거하는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는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이제 일단 보통은 이제 절제 불가능한 암에서 진행을 억제하는 데 많이 쓰고요. 이제 특정한 경우에는 수술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사선 치료 단점은 이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확실히 수술보다는 못하다. 그리고 전신 치료, 항암 치료나 이런 것처럼 뭐 전신에 전이되어 있고 이런 데 치료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 치료는 주위장기 손상이라는 이제 방사선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입자 치료도 아까 보셨으면 원리로 인해서 이제 주위장기 손상을 좀 덜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안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입자 치료도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나온 이제 고주파 치료, 방사선 치료, 또 색전술 이런 치료들의 최대의 단점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는 수술하고 달리 치료할 당시에 이게 암이 제거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치료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술할 때 물리적으로 종양을 딱 제거할 때 100% 제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다른 치료들은 치료를 할 때 100% 치료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치료 실패율이 다른 치료보다 당연히 수술보다 당연히 높은 치료들입니다. 그래서 재발이 수술하거나 치료하고 나서 재발률이나 이런 것들이 수술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간 수술하는 방법은 종괴가 일부분에 있으면 종괴절제술 또는 어떤 구역에 있으면 구역절제술 또는 간엽 좀 커서 간엽에 있으면 간엽절제술 이렇게 수술 범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아까 그 색전술하고 나서 이제 재발하는 환자 있는데 이 환자는 이제 간을 많이 간경화 심하니까 많이 못 자르니까 종괴만 이제 절제합니다. 이렇게 종괴절제술 이렇게 시행했고. 어떤 경우에는 간암이 있는 구역, 이제 이를 갖다가 좀 크게 구역 절제술 이렇게 시행하기도 하고요. 여기 간암입니다. 또는 이제 간엽 절제술을 하죠. 이제 간 전체 간엽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손이 안 보이시죠? 이제 복강경으로 합니다. 최근에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환자들 대부분의 간암 수술도 배를 안 열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강경으로 수술하면 환자 부담이 훨씬 덜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간암을 절제합니다. 아까 그 환자의 복강경 수술한 환자 사진인데 이제 암이 이렇게 큽니다. 이만큼 그 좌엽에 이렇게 굉장히 큰 암인데 이제 좌엽 절제술을 제가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개복하고 복강경 수술은 이전에 이제 개복술을 많이 했는데 간암 수술이 이제 위험하고 또 환자들이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간암에 접근하려면 배를 이렇게 굉장히 크게 열어야 됐습니다. 상처만 해도 굉장히 크죠. 이런 수술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간암 환자들도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이제 반수 이상 아니 한 80% 이상은 될 수 있는 대로 개복은 안 하고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제술에 의한 이제 저희가 간절제술을 환자들한테 권유할 때 항상 장벽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예전에 이제 간 수술이 위험했다 이런 것들을 뭐 당연히 알고 많이 들어서 이제 경험인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와서 이제 간 수술을 하자고 하면 주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당연히 이제 수술이니까 위험 부담이 있죠. 모든 수술은 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뭐 위험 부담을 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특히 너무 안전한 수술을 원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부담 못 하겠다 그러면 사실 수술하는 의사들도 위험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환자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술하라고 이제 계속 권유할 수는 없죠. 그런 부담이 있고 또 간암이 뭐의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이제 간경화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경화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간암은 수술로 잘 제거하더라도 나머지 간경화 있는 부분에서 이제 몇 년 지나면 간암이 생기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재발까지는 뭐 다른 치료보다는 재발을 훨씬 낮게 치료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발을 100%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술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장점이 있습니다. 종양을 이제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보셨습니다만도 굉장히 큰 종양도 다른 치료가 안 됩니다. 거대 종양들은 뭐 색전술이나 방사선 또 다른 치료 뭐 소작술 이게 안 되죠. 이런 거대 종양도 수술로서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복강경 수술을 보셨습니다만 술기가 발전돼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존재하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합병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합병증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간암 수술이 안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대장암이나 위암에 준해서 그 정도의 위험성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확실한 장점은 당연하게 지금까지 나온 다른 치료, 그러니까 색전술, 방사선 치료 또는 소작술보다는 결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암의 수술 중에 이제 간암 수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간이식이 있겠습니다. 간이식은 이렇게 간을 다 제거하고 나서 이제 이거는 기증자입니다. 기증자가 이제 우간을 기증하는데 오른쪽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오른쪽 간을 이렇게 떼어서 이제 수혜자한테 주는 겁니다. 건강한 간이 이렇게 수혜자한테 들어가 있습니다. 간경화 간이 제거되고 보통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우엽, 좌엽 이렇게 나누어서 기증자가 우엽을 나눠주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보시면은 이제 기증자는 이제 좌엽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고 수혜자는 우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또 이전에는 복강경 수술을 또 기증자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식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간이식은 장점은 이상적인 치료라는 거죠. 이제 간암의 경우에 간이식을 할 경우에 간암, 간경화, 또 간암의 재발까지 이제 간이 없어지니까 딴 간이 있으니까 간암의 재발까지 다 세 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치료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치료죠. 물론 이제 이런 이상적인 치료인데 반해서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간이 기증자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장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기증하거나 아니면 뇌사자 기증자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간암, 간경화, 재발 다 막을 수 있는 치료인데 이런 좋은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증에 제한이 있습니다. 간암이 이제 조금 더 심한 환자들은 이제 적응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적응증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암은 이제 간이식은 수술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좀 다른 수술이나 이런 다른 치료에 비해서 훨씬 더 그리고 또 좋은 치료이면 틀림없습니다만도 다른 치료보다 뭐 간절제술보다 더 위험한 수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것도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이식 좋은 치료법인데 간이식은 뭐 간암이면 다 간이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간암이 일단 좀 작아야 됩니다. 간암이 한 개 있을 경우에는 5cm 이하인 간암, 또 이제 다발성 병소일 경우에는 보통 3개 이하에서 제일 큰 게 3cm 이하. 그러니까 간암이 작은 게 최소한 3개 이하로 작게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갖다 밀란 크라이테리아라고 하는데 이제 밀란 기준이라고 하죠. 이 기준에 들은 환자들만이 간이식을 하면 좋더라는 겁니다. 나머지 환자들 혹시 이제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식 이제 수술의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제외되고요. 진행된 간암 환자들, 이제 간암이 혈관을 침범했거나 딴 데 전이가 되어 있으면 간이식을 하는 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를 하게 되면 간암 세포가 활성화돼서 금방 재발하거든요. 이런 환자들은 제외되겠습니다. 저희 병원 데이터입니다만 밀란 기준에 의한 생존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란 기준에 합치하는 환자들을 보면 5년 이상 지났는데도 85% 이상 다들 생존해 계시고요.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밀란 기준을 넘어서는 환자들은 간이식을 하면 이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20% 정도로 이제 성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간이식은 대부분 이제 밀란 기준에 합당한 환자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스를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본 67세 남자 환자가 간암 진단됐고 한 10여 년 전에 간 종양 절제술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고 나면 또 한참 있다 간암이 재발을 하죠. 간경화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간암 재발해서 수술을 하시고 또 이제 재발하고 난 다음에 또 재발해서 색전술을 이제 5회나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간암이 완치가 되지 않죠.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간이식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하십니다. 갑자기 아드님이 간을 주겠다고. 그런데 이분은 처음에 치료를 했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간이식을 했다면 벌써 10년이나 지나시고 나서 그리고 나이가 67세에서 지금 70대 후반, 77세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술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이런 식으로. 이제 초창기에 이제 간암이 조그만하게 생겼는데 이걸 수술로서 치료하고 나중에 색전술도 뭐 수술을 몇 번 했습니다만 또 재발했을 경우에 이제 색전술을 합니다. 근데 색전술 하면은 이제 수술 더 못하기 때문에 색전술을 했죠. 색전술을 하면 계속 완전히 다 이제 암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색전술을 하고 있고 이분은 벌써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수술할 수도 없습니다. 나이만 젊으시고 건강 상태만 좋다면 간이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다른 환자들 경우에는 이제 뭐 한 5년 전에 저희가 간암 진단 받고 색전술을 2번이나 시행했습니다만도 잘 안 들어서 이후에 이제 간이식을 했고 지금 5년이나 지났으니까 완치가 되었겠죠. 이 환자분들 색전술 이렇게 여기 간암이 볼록하게 보이십니다. 했고 간이식 이후에 지금 최근에 외래에서 제 외래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간암 완치 기념으로 저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뭐 또 다른 케이스는 한번 보시면 젊은 남자 환자분인데 간 종양 수술을 했고요. 근데 종양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또 재발을 해서 이분은 색전술을 하고 뭐 색전술을 하면 나중에 또 재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행히 기증자가 있어서 아들이 있어서 생체 간이식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했고 지금 5년이 다 되어가죠. 이제 이 환자도 완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처음에 간암이 생겼었고 이후에 색전술을 여러 군데 간암이 재발해서 색전술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도 나중에 지금 간이식을 하고 나서 건강하게 외래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간암이 있으신데 또 갑자기 간 기능이 나빠졌습니다. 급성으로 간경화에 급성 간부전이 같이 동반돼서 이런 분들은 급성 간부전이 같이 동반될 경우에는 응급내사자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내사자 이식 간이식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 간이 많이 파괴돼서 이래 있고 이제 간암이 가운데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데도 잘 수술했다고 예전에 한번 방송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간암 치료법 설명하면서 수술이 제일 좋고 다른 치료는 뭐 별로인 것처럼 아니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치료법도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고 인디케이션이 다 있고 좀 좋은 치료법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셀로나 클리닉 리버 캔서 BCLC 그룹에서 이제 간암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 세계적으로 이제 간암 환자들한테 우리가 추천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1999년부터 나왔고요. 2022년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시면은 간암이 있을 때 단계별로 어떤 치료를 하라고 뭐 절제술을 하라, 간이식을 하라, 또는 색전술을 하라, 뭐 아니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022년도는 좀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간암 치료의 방법을 고려할 상황에서는 일단 간 기능이 좋아야 된다. 간 기능이 좋은 환자는 간이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을 잘 보라. 그다음에 간암의 병기를 고려하라. 간암의 크기나 위치 또는 개수 따라서 수술 방식이나 이게 정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능력도 중요하겠죠. 환자 너무 나이 많거나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는 이제 다른 치료, 힘든 치료를 할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택하냐 하면은 BCLC 2002년 가이드라인에서 간암이 작을 경우에 이제 단독 종양이라고 하죠. 이제 작은 종양이 있을 경우에는 간이식을 해도 좋고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해도 좋고 또 소작술에 적응증이 되면 소작술을 해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성적이 다들 좀 비슷하다. 근데 간이식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단독 종양인데 크기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양이 아무리 크든 뭐 작든 이런 경우에 또 소간암 3cm 이하 단독 종양인데 소간암이거나 아니면 3개 이하 이럴 경우에는 절제술이나 간이식 둘 다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발성이다. 간암이 여러 개 있다. 3개 이상 있다. 또는 간 기능이 많이 저하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이런 건 좀 하기 힘들겠죠. 이런 경우에는 색전술이나 항암치료 또 3개 이상이지만 이제 간이식에 적응증이 된다면은 간이식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혈관 침범이나 간에 전이가 있는 진행된 항암은 항암 치료를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BCLC 가이드라인에서는 추천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성적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제 BCLC 이제 여기에서는 방사선 치료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식의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이제 간암의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간이식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에 적응증이 되고 혹시 간이식을 할 여건이 된다면은 간암이 걸렸을 경우에 간이식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간암이 간 기능이 좋을 경우에는 간절제술을 먼저 고려하시라 다른 치료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암일 경우에는 이제 소작술도 잘 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색전술은 간암이 여러 개이거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색전술을 고려해보라, 치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항암치료 이런 것들은 다른 치료가 안 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은 이제 내용이 많은데 이제 빨리 됐어. 뭐 실제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뭐 이제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일단 엔진 경고등이 떴는데 이러면 엔진 오일만 가는 문제 이제 약물 치료나 색전술 같은 이제 이런 치료만 해도 잘 들을 수도 있으면 운이 좋으면 그렇겠죠. 하지만 잘 안 들을 경우에는 수리를 해야 되겠죠. 수술 같은. 그리고 더 안 좋을 경우에는 엔진 전체를 가는 이제 간이식 같은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간암의 치료에 대한 외과적 치료, 다른 치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 간암 진단으로 방사선 치료 후에 완치 판정받고 주기적 추적 검사 중에 추가 종양이 발견되어 색전술 시술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시술 경과 확인 후 방사선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바로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색전술 시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색전 시술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예, 이분은 이제 간암 진단에서 먼저 수술을 안 하시고 방사선 치료를 하셨네요. 이제 방사선 치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데 1차로 방사선 치료를 하셨고 이제 5년 완치니까 5년 정도 지난 후에 완치 판정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간암이 재발하는 원인은 첫 번째 치료가 불완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에는 간 경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간 경화가 있는 간은 딴 데서 또 간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인 것 같으시고요. 이제 문제는 방사선 치료를 한번 하고 나면 보통 이제 그 간이 많이 쪼그라들죠. 색전술을 해도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 그 종양뿐만 아니고 그 주위 간들도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많이 약해지거나 쪼그라들어서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셨죠. 간 기능이 많이 저하돼 있다. 이러면 수술 못 하죠. 그러면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색전술 말고는 다른 치료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방사선을 한 번 더, 보통은 한 번 하고 두 번 더 할 수 없는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간 기능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쪽에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제 암을 치료했으면 그 오른쪽 간이 많이 쪼그라듭니다. 근데 왼쪽에 간암이 또 생겼는데 여기 방사선 치료하면 간이 더 쪼그라들겠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암이 작다면 사실은 이제 간이식을 하는 게 더 맞으실 것 같고요. 색전술은 다른 치료로 이제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이제 입증할 수 없고 아니면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해볼 수 있는 게 간 기능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색전술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이런 경우에는 색전술을 하고 나중에 더 좋은 기증자가 있다면 간 이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아버지께서 간암 수술 이후에 복수가 차십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복수가 왜 차는지 이유를 모른다는데 당연히 의사를 믿고 있어야 하지만 의사도 모른다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예. 간암 수술하시면 간을 얼마나 많이 자르느냐에 따라서 색전술이든 방사선 치료든 어떤 치료든 간에 영향을 주죠. 특히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이 간 기능이 좋을 때만 한다는 이유가 이제 간 수술을 하게 되면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간 기능이 좋은 사람들 수술에도 영향이 없는데 간 기능이 나쁜 환자들은 간암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간 기능이 저하되니까 이제 복수가 찰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복수가 차는 거는 수술 후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회복되는 수도 꽤 있습니다만도 간 기능이 회복이 안 되면은 이제 계속 복수가 차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간이 나쁜 사람들, 간경화 간부전이라고 하죠. 이런 특징을 갖다가 말씀드리면 계속 복수가 차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피가 잘 안 멈추는 것들, 그 다음에는 또 간성원수가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간부전 증상이라고 하고요. 이제 특히 수술 후에 이제 복수 차거나 이제 또는 이런 것들이 오면 수술 후 간부전이라고 합니다. 이 수술 후 간부전은 간 기능이 회복되면 이제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 복수를 없애기 위해서 보통은 우리가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이뇨제나 이런 다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른다기보다는 간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고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니까 간암 환자가 술을 먹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엄청 화를 냈거든요. 술이 왜 간에 안 좋은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예.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모든 그 약품이나 이런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간경화 원인 중에 이제 보통 간염 바이러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A형, B형, C형, E형 간염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간경화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간암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간경화를 일으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약품이 있죠. 알코올입니다. 이 술을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간의 간독성으로 인해서 간이 파괴되고요. 간경화가 자연적으로 옵니다. 이렇게 오고 나니까 또 다시 간암이 오겠죠. 그래서 술은 대부분 다 간에서 분해가 됩니다. 간에서 분해되는데 이제 간에서 분해될 때 독성 물질을 만들고요. 이 해독을 갖다가 간이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근데 술을 많이 마실수록 간이 파괴됩니다. 예, 그러니까 간경화도 있을 간암 환자가 술까지 또 먹으니까 당연히 싫어하고 당연히 우리 간암 환자들은 당연히 다 금주입니다. 간이식 환자도 당연하고요. 예, 여기 또 나오셨네. 가족 중에 비형 간염 환자가 있는데 간암 위험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즐겨 마셔서 걱정입니다. 간염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술을 마셔서 예.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만 있어도 간암이 잘 걸리는데 술까지 드시면은 이제 더 배가 효과가 되겠죠. 이 재생되는 장기는 이게 정상 간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 수술할 때 간경화가 없는 간들은 재생이 잘 되겠죠. 하지만 이런 간암 위험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 비형 간염 환자들 대부분 간이 조금 안 좋습니다. 간염 때문에 간경화 초기나 간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간경화 초기입니다. 또 술을 계속 마시는 분들이 또 간이 안 좋죠. 이런 환자들, 특히 비형 간염 환자들 일반인보다 간암 발생 위험 확률로 100배나 높습니다. 100배. 그냥 한두 배가 아니고 담배 피워봤자 폐암 걸리는 확률이 한 3배 높다고 하지만 비형 간염 이런 거 있는 환자분들은
일반 환자분들보다 20배에서 100배까지 암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뭐 그냥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다 술까지 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금주하셔야 됩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이 건강원에서 지은 약을 먹고 간 수치가 3,600까지 치솟아 결국 간 이식하게 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간 수치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높아질 수 있고요. 제가 본 환자 중에서 많이 넘는 환자도 봤습니다. 이제 건강원에서 지은 약, 뭐 저희는 이제 그런 약들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천연약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뭐 모든 천연 성분에는 이제 단일 성분이 아닙니다. 여러 성분이 섞여 있는데 이제 그 성분 중에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다른 성분들은 이제 입증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간독성이 있는 성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이제 간에 작용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다른데 특정한 약에 대해서 유독 이제 간 손상이 심하게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간이 파괴돼서 이제 급성 간부전에 빠지고 실제로 간 이식을 해야 되는 환자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예. 생체 부분 간 이식이란 무엇인가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간 이식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정확한 용어 해석이 안 되어 문의드립니다. 뇌사자의 간 기증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뭐 이제 간 이식은 이제 생체 간 이식과 뇌사자 간 이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뇌사자라는 말은 이제 환자분이 이제 장기는 살아 있지만은 이제 뇌가 사망해서 이제 법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는데 이 장기가 곧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같이 이제 뭐 장기를 없애야 되겠죠. 하지만 이분이 기증을 하신다면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특히 콩팥이나 또는 간, 뭐 또 신장, 뭐 이런 폐 또는 이제 췌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뇌사자 간이식이 되겠습니다. 그 뇌사자 간이식은 대부분 그러면 전 간이식이 되겠죠.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떼서 이제 전체 아까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전체 간을 떼고 하는 게 뇌사자 간이식이고요. 아까 간암 환자들 보셨죠? 간암 환자들이 치료법이 없어집니다. 아까 재발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이제 간 기능은 나빠서 수술도 못하고 다른 치료에서는 잘 안 듣고 재발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의 희망은 이제 간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암을 다 제거하고 간도 제거하고 그러면 간이 없으면 못 사니까 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뇌사자 간을 받기에는 우리나라가 뇌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주게 되죠. 가족 중에서 주게 되면 가족은 기증자가 또 살아야 되니까 생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다 줄 수 없고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간은 재생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 주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준 사람도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가족 관계에서 이제 간 이식을 하는 경우를 갖다 생체 부분 간 이식이라고 하고요. 뇌사자한테 받는 걸 갖다가 뇌사자 정간 이식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생체 기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기증을 하게 되면 그래도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가족 중에 누가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 이러면 이제 환자분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본인 간을 반을 아까 떼어주고 반 남은 간을 가지고 본인이 살아야 되죠. 이럴 경우에 이제 물론 수술이니까 스트레스가 꽤 있겠죠. 수술에 따른 스트레스. 그것뿐만 아니고 수술 합병증이나 이런 것도 약간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증자의 안전입니다. 기증자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수술을 하고요. 이제 남는 간, 보통은 우간을 기증하고 남은 자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이제 간은 재생을 하고 또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이제 왼쪽 간이 굉장히 커져서 환자분들이 간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흉터도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수술 기증을 하시더라도 아주 큰 부담은 없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 뭐 장기적으로 볼 때 뭐 100% 괜찮냐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뭐 괜찮다고 보는데, 그것까지는 또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간담체육과 김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